오늘 초등학교 교사인 상간남을 박살내기 위해서 상간남이 진행한 학부모 초청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혹시나 저를 알아보거나 누구 아빠인지 말해야 하는 것 같이 예상 못한 일이 생길까 봐 일부러 수업 시작하고 5분 정도 뒤에 입장했습니다. 그동안 상간놈 새끼 실물로 보고 싶었는데 키도 작고 비리비리하게 생긴 놈이 목소리는 좋더군요. 일부러 가운데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40분 동안 상간남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눈치 못 채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제 얼굴을 일부러 피하더군요. 수업이 끝나고 간단하게 학부모들과 상담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둘만 남아있을 때 상간남이 물어보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실례지만 누구 아버님이실까요? 나 강지민 남편이다. 수업 잘 들었다. 애들한테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더니 넌 유부남인 놈이 왜 남의 마누라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냐? 제 정체를 아는 순간 상간남 새끼가 감전된 줄 알았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들썩들썩 움직이더니 무슨 특장애가 있는 것처럼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살펴군요.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네이버의 불륜 상담 카페에 올라온 글로 사연자가 놀라울 정도의 냉정함과 과감함으로 자신의 아내와 바람이 난 초등학교 교사 상간남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사연입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다른 남편분들과는 다르게 정말 깔끔하게 일을 정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이상적으로 상간남을 박살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 와신상담입니다.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가입했습니다. 연애 5년, 결혼은 10년째입니다. 초등학생 딸아이 1명이 있고 아내의 직업은 공무원이며 상간남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둘이 나눈 통화 내역을 듣다가 알게 된 사실은 바람이 난 지 2년 정도 되었고 만나게 된 계기는 연애 시절 아내가 3년 동안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하다가 서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및 아내 핸드폰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했고 다음 주에 도착 예정입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제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상간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실 아내의 바람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놔서 기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증거 수집부터 소송까지 전부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이제 상간남을 직접 만나서 박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상간남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현수막을 5장 정도 걸어 놓을 예정이고 저희가 사는 아파트 입구와 와이프가 다니는 행정복지센터에도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현수막을 5장 걸어 놓을 예정입니다. 3일 뒤 상간남이 학부모 초청 수업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학부모들 모아놓고 수업하는 건데요. 그날 상간남 수업에 참여한 뒤에 박살을 내려고 합니다. 상간남 만나서 박살낼 때 주의할 점 여쭤보려고 합니다. 두 년놈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초등학교 선생인 상간남이 진행한 학부모 초청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혹시나 저를 알아보거나 누구 아빠인지 말해야 하는 것 같이 예상 못한 일이 생길까 봐 일부러 수업 시작하고 5분 정도 뒤에 입장했습니다. 그동안 상간놈 새끼 실물로 보고 싶었는데 키도 작고 비리비리하게 생긴 놈이 목소리는 좋더군요. 일부러 가운데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40분 동안 상간남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눈치 못 채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제 얼굴을 일부러 피하더군요. 수업이 끝나고 간단하게 학부모들과 상담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교실에 둘만 남아있을 때 상간남이 물어보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실례지만 누구 아버님이실까요? 나 강지민 남편이다. 수업 잘 들었다. 애들한테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더니 넌 유부남인 놈이 왜 남의 마누라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냐? 제 정체를 아는 순간 상간남 새끼가 감전된 줄 알았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들썩들썩 움직이더니 무슨 특장애가 있는 것처럼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살펴군요. 그러더니 발끈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니, 완전히 오해이십니다. 지민이하고는 그냥 친구고요. 최근에 저녁 몇 번 먹은 게 전부입니다. 무슨 불륜입니까? 증거 있으세요? 증거 있지. 22년 10월 3일 너네가 주고받은 카톡 읽어줄게. 자기야, 잘 들어갔어.
난 이제 집에 와서 애들 재우고 거실에 누워있어. 나도 크크, 오늘 너무 좋았어. 자기 운동한다더니 진짜 체력이 좋아졌네. 고마워용 자기도 오늘 정말 섹시했어. 크나, 이제 안방 들어가야겠어. 잘 자고 사랑해요. 이러는데도 바람이 아니냐. 이거 카톡 대화 내용 캡처한 거니까 내 눈으로 봐라. 상간남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증거를 보더니 말하더군요. 그냥 친구 사이고요. 저희가 원래 이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 없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군요. 사실 이미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CCTV 전부 확보했고 둘이 주고받은 사진과 동영상까지 전부 확보한 상태였는데 제가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약한 증거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아무 말 하지 않고 쳐다보니 상간남 새끼는 제가 증거가 더 없다고 생각했는지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겨우 이런 증거로 사람을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애초에 지민이하고는 한두 달에 한 번 보는 사이인데 이렇게 직장까지 찾아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가주세요. 그래? 오늘은 내가 이렇게 넘어갈게. 대신 너 각서 하나 써라. 강지민 다시는 안 만나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애초에 아무 사이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각서를 씁니까? 그래?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 알았어. 그럼 내 와이프한테 이 카톡 내용 그대로 보여줄게. 내 와이프도 똑같이 아무 관계 아니라고 생각할지 궁금하네. 아니 그건 아니죠. 왜 와이프한테 그걸 보여주세요? 아무 일도 아니니까 문제 없잖아. 싫어. 싫으면 입 아프니까 빨리 사인해. 각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요약하면 상간남과 와이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한다. 오늘 이후 상간남 최은석은 XXX의 처 강지민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가질 경우 연락 1회에 500만 원, 만남 1회에 1천만 원을 위자료로 준다. 뭐 이런 내용이죠. 또 상간남이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려길래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열어 제가 모아놓은 증거서류 더미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던 상간남이 쥐새끼 같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술 마시고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께서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아, 됐고 사인할 거야 말 거야? 아, 근데 최 선생님 하나 궁금한 게 있네. 아까 학교 주차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적힌 현수막들이 몇 개 걸려 있던데 그건 누가 걸은 걸까? 왜 아무것도 안 적힌 걸 걸어놨지? 다음에는 무슨 내용을 쓰려고 그런 걸까? 협박죄 안 걸리게 최대한 돌려 말했는데 상간남 새끼 알아먹었는지 또 얼굴색이 변하더니 손을 벌벌 떨면서 각서에 사인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교에는 제발 알리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 선생님 하는 거 봐서 결정하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마라. 알겠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가는 길에 연신 고맙다. 미안하다. 이 엑스라라더군요. 이제 시작인데 뭐가 그리 고맙고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한심한 엑스기. 뭐 어찌되었든 원하는 목적은 전부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글 쓰는 시간이 9시인데 와이프 꼴이 웃깁니다. 똥 마려운 개마냥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고 자꾸 쓰레기 버린다. 뭐 한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네요. 꼴 보면 상간남이 연락이 안 돼서 안달이 난 모양입니다. 엑스레 같은 엑스. 조만간 상간남이 연락을 하나 안 하나 봐야겠습니다. 상간남 박살내고 3일 차입니다. 어제 밤 자려고 누웠는데 와이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군요. 오늘 뭔가를 말하려나 보다 하고 녹음 어플을 켰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잠깐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뭔데 말해봐. 사실 최 선생하고 내가 실수를 했어. 어떤 실수? 당신도 알잖아. 학교 찾아갔다며? 당신 입으로 말해봐. 아내는 한숨을 쉬더니 말하더군요. 나 공무원 준비할 때 알게 된 친구야. 몇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이 돼서 반가운 마음에 저녁을 몇 번 먹었어. 시험 준비하면서 의지를 많이 했고 성향도 비슷해서 서로 장난을 좀 많이 쳤어. 그러다 보니까 하면 안 되는 농담도 하게 되었고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절대 아니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둘이 불륜 관계가 된 건 2년 전 제가 사업 때문에 베트남을 자주 왔다 갔다 했을 때부터였고 이미 둘이 모텔을 드나든 내역과 그중 몇 개는 CCTV까지 확보한 상태였는데 그건 모르나 보더군요. 역시 공부한 대로 불륜한 년놈들은 배우자가 아는 것까지만
인정하려고 하더군요. 화도 나고 웃기기도 하고 뭐 어차피 이혼 결심한 상태라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둘이 불륜 사이는 아니라는 거지? 당연하지 절대로 그런 사이 아니야. 그런데 당신 카톡은 언제 본 거야? 마음 많이 상했겠다. 미안해. 정말 무슨 학원이라도 다닌 것처럼 어떻게 증거를 수집했는지 떠보더군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사이가 아니고 그냥 친구 사이였으면 왜 그렇게 카톡하고 서로 통화한 내역은 삭제하고 다녔을까요? 따지려다가 말하기 귀찮아서. 아무리 친구라도 유부남 유부녀가 그런 성적인 농담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서로 유부남 유부녀인 거 알고 있었던 거잖아? 맞아. 그 사람도 유부남이라. 이게 괜히 그 사람 아내한테 알려지면 서로 곤란해질 것 같아. 앞으로 그 사람 안 만나고 연락도 안 할게. 정말 미안해. 그럼 내 앞에서 그 사람 연락처 지워. 이미 지웠고 차단했어. 정말이야. 다시는 안 만날게. 미안해. 알았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아온 증거로 둘이 얼마나 깊은 사이인지 알고 있고 아내의 불륜을 대비하며 공부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설픈 공격과 용서는 결코 둘을 떨어뜨릴 수 없고 쾌락에 중독된 저 두 년놈은 결국에 무조건 다시 연락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려. 조만간 상간소장이 상간남한테 도착하면 저 짐승들도 본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때 저도 그동안 준비한 복수를 시작해야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3일 전 바람난 아내의 진심, 어린 사과 이후 와이프가 돌변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빨라졌고 안 하던 딸내미 저녁밥을 해주고 집 청소도 열심히 합니다. 퇴근하고 오면 애들 저녁은커녕 피곤하다고 안방 들어가 쳐누워 있던 여자가 갑자기 요조숙녀가 되었네요. 그러더니 제가 건드리기만 해도 피곤하다고 피하더니 어제는 갑자기 부부관계를 하고 싶다며 들이대더군요. 그 상간놈하고 처 뒹굴던 입하고 몸에 제 손이 닿는 게 끔찍하게 싫어서 피곤하다고 자고 싶다고 했더니 최 선생 일 때문에 화나서 그런 거냐고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빌더군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피곤하다니까 알았다고 사랑한다고 뽀뽀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이프가 저러는 건 절대 미안해서도 반성을 해서도 상간남과 끝나서도 아니라는 거려. 그저 제가 상간남과의 관계가 더 밝혀지지 않게 덮으려는 수법인 거려. 아마 제가 지금 아내 촬영하고 집안에 도청기를 설치한 건 모를 겁니다. 이따 새벽에 그동안 녹음된 거 들어봐야겠네요. 내일 또 글 쓰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어제 새벽 3시경에 몰래 아내 자동차에 가서 블랙박스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둘의 불륜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모텔에 갈 때만 블랙박스를 꺼놨는데 이제 모텔을 못 가고 통화만 하는지 소리 녹음을 꺼놨네요.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데 녹음기 있는 건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대화 내용은 역시나입니다. 아내는 상간남과 치밀하게 머리를 쓰고 있더군요. 웃깁니다. 이미 증거는 전부 확보했는데 자기들끼리 첩보 영화를 찍고 있더군요. 제가 상간남 학교에 쳐들어갔을 때 녹음은 여보세요. 통화 가능해. 나도 지금 차 안이야. 남편이 거기를 갔다고? 진짜?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아? 서류 봉투를 보여줬다고? 그럼 다 알고 있는 건가? 그럼 굳이 소송을 안 할 필요는 없잖아? 아마 그냥 허풍 떤 것 같은데?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 그 사람 내가 잘 알아. 한 몇 달 잘해주고 바짝 엎드려서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야. 일단 우리 만나는 건 한동안 피해야겠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 내가 많이 사랑해. 가장 최근 녹음을 들어보니 어젯밤에 남편한테 사과했어. 우리는 무조건 그냥 친구인 걸로 이야기를 해야 해. 말하는 거 보니까 정확한 증거는 없는 것 같던데? 진짜 미치겠네. 아니, 왜 각서에다가 사인을 한 거야? 술 마시고 실수한 건 그냥 뽀뽀했다고 하자. 일단 당신 아는 변호사 있다며.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창피하면 다른 변호사 알아보던가. 나도 한번 알아볼게. 무튼 알겠어. 혹시나 남편한테 연락 오거나 이상한 일 있으면
텔레그램으로 말해줘. 알겠어. 그리고 당신 와이프도 한번 잘 봐봐. 뭐 눈치챈 것 같은지. 알겠어요. 내가 너무 방심을 해서 미안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송은 막아볼게. 그리고 소송 안 한 거 보면 증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응. 알겠어요. 사랑해요. 너무 걱정 마요. 아내가 바람 피울 것을 전혀 예상 못했다면 충분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충분히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무덤덤했습니다. 그냥 쾌락에 중독돼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저 멍청한 인간들이 웃길 뿐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상간소송장 도착이네요. 도청기 전부 회수해야겠습니다. 이제 진짜 본게임 시작이네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아침 드디어 상간소송장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계속 와이프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에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네요. 녹음 어플 켜고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통화 괜찮아?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상간남에게서 소송장 도착 소식을 들은 모양입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을까? 얘기할 게 있어서. 무슨 얘긴데? 그냥 집에서 얘기하자. 제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7시쯤 집에 갈게. 퇴근 후 집에 도착했더니 와이프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식탁에 앉아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이게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듣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상간소송장 갔다며? 말했잖아, 우리는 정말 그냥 친구 사이였어. 그래. 친구 사이면 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와이프는 갑자기 분노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다시는 안 만난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못 걸어. 넌 지금 내가 가진 증거가 뭔지 모르잖아. 그 카톡은 그냥 선 넘은 장난이었고, 다시는 그런 장난 안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술 마시다가 실수로 뽀뽀 한 번 한 적 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그 사람이 술 마시고 실수했다고 한 건 그게 다라니까? 실수. 2년 동안 그게 실수야? 제가 정확한 불륜 기간까지 말하자 충격을 받았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와이프는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계속 흐느끼던 와이프가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그건 진짜 관계는 아니었어. 정말이야. 몇 번 실수한 것뿐이야. 당신이 베트남 오가면서 너무 외로웠어. 내가 잠깐 미친 것 같아. 아내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자 더 다급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딸이 내가 실수한 거 알게 되면 어떻게 해? 우리 딸 이거 알면 나 진짜 못 살아. 그런 뻔한 감정 카드를 꺼내는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제 반응이 없자 더 강하게 매달렸습니다. 내가 뭐든지 할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2번 다시 그런 실수 안 할게. 나 정말 정신 차렸어.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너 내가 최 선생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뒤로 몇 번이나 연락했어. 와이프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대답하더군요. 한두 번 했어. 정확히 몇 번? 세 번? 정리하려고 연락한 거야? 진짜야. 녹음기가 차에 있었던 걸 몰랐는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리고 우리 사이는 정말 그렇게 깊지 않았어. 그냥 잠깐 실수한 거야.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진짜라니까. 제가 핸드폰에서 모텔 영수증 사진을 몇 장 보여주자 여보, 이거 다 오해야? 우리 그냥 얘기하러 간 거였어. 모텔에서 4시간씩 얘기했다고? 아내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바닥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소송 취하해줘. 그 사람도 가정이 있고 나도 공무원이야. 이거 소문나면 나 그만둬야 해. 우리 집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 딸 학원비는? 갑자기 실용적인 문제를 꺼내는 모습이 가증스러웠습니다. 나도 그 사람 아내한테 소송당하면 어떻게 해? 공무원 그만두면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 내가 뭐든지 할게. 당신 원하는 대로 그냥 소송만 취하해줘. 제발. 아내는 바닥에
엎드려 계속 울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하더군요. 내가 당신한테 평생 갚을게, 더 잘할게, 집안일도 다 할게. 당신 원하는 거 뭐든지. 그냥 제발 소송만 취하해줘. 이게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오랜 기간 지켜봐온 저로서는 이것 역시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도 똑같이 구는지 궁금하네. 그 사람은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 이제 진짜 연락도 안 해. 너 진짜 그 사람 영원히 안 만날 수 있어.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잖아. 절대로 안 만날게. 연락도 안 할게. 당신이 내 핸드폰 감시해도 좋아. 위치 추적해도 돼. 내가 정말 정신 차렸어. 여보, 제발 내가 평생 당신한테 죄인으로 살게. 그냥 소송만 취하해줘. 그 사람 아내가 알면 나도 소송당해. 알잖아. 공무원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나 소송당해서 소문나면 그냥 공무원 그만둬야 해. 그럼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제발 부탁이야. 그러게 왜 바람을 피웠니?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일단 알겠어. 앞으로 당신 하는 거 봐서 고민해 볼게. 대신 앞으로 그 새끼한테는 무조건 연락하지 마라. 알겠지? 응, 알겠어. 고마워. 정말로 내가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뭐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간소송 취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놀아야겠네요. 아직 준비한 게 산더미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울고불고하니 웃깁니다. 특별한 일 있으면 또 글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 아내의 야근이 없어지더군요. 예전에는 부서 이동으로 인수인계 받을 게 많다. 뭐 진상 민원인을 만났다. 직장에 누가 돌아가셔서 초상집을 가봐야 한다. 등등 혼자 일을 다 하는지 바쁘고 또 바빴던 아내가 요즘은 바로 퇴근을 하더군요. 그런데 웃긴 건 항상 자동차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입차를 하고 난 뒤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뒤에 올라오더군요. 아마 그때 상간남하고 전략을 짜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받는 건 한 일주일 정도는 싹싹 빌더니 최근 들어 왜 빨리 상간소송 취하 안 해주냐? 또는 제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사람을 붙인 건지 등등 약간 따지듯이 물어본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그거 불법 아니냐? 뭐 이딴 소리 하는 걸 보니까 아직 상간남하고 헤어지지 않은 것 같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저런 여자하고 같이 산 건 모두 계획이 있었던 거니까요. 이건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와이프에게 말해야겠네요. 상간소송 취하 안 한다고요. 어제 저녁 아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원인은 아내에게 상간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평소처럼 아내는 퇴근 후 30분이나 지나서 집에 올라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하자. 아내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더군요. 그동안 충분히 생각해봤는데 상간소송은 취하지 않기로 했어.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시 멍한 표정으로 있다가 화를 내더군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요즘 집안일도 다 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잖아. 약속해놓고 쫌팽이처럼 왜 약속을 어기는 거야? 너도 나 속였잖아? 순간 아내의 표정이 돌변하더니 말하더군요. 그래, 알았어.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줄게. 정말 미안해. 그동안 당신 속여서 정말 미안해. 불륜하는 년놈들은 전부 학원에 다니나 또 뻔한 말들을 하길래 언제 죽을 거냐고 물어보니 한참을 씩씩대면서 쳐다보다 그냥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멍청하긴. 내일 출근인데 옷도 안 챙겨 나갔네요. 신경 쓰기도 싫어서 그냥 자렵니다. 오늘 상간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상간소송 취하해 주신다고 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니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만나 뵙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언제 시간이 괜찮으실까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너 내 와이프한테 연락 안 하기로 해놓고 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냐? 너도 나랑 한 약속 여겨놓고 뭘 나를 저 믿고 앉아있냐? 나는 너 못 속일 줄 알아? 그리고 너 만날 생각 없고 소송 준비나 잘해라. 아, 그리고 강지민이 오늘까지 집으로 안 돌아오면 나중에 상간소송 판결문 내가 누구한테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저녁 9시에 입이 한 발 나와서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와신상담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상간 소송 승소했는데 요즘 다른 계획을 진행 중이라 글을 못 올렸네요. 그동안 있었던 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간 소송 취하를 취소하고 합의하자는 상간남과의 연락까지 거절하자 와이프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울고불고 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완전 차갑게 변하더군요. 그러면서 모든 바람난 여자가 그렇듯 자신의 바람 이유를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불법으로 얻은 증거들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 다 무효될 거야. 당신도 평상시에 정신적으로 나락대했어. 그래서 내가 외롭고 힘들었던 거야. 그 사람은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였을 뿐이야. 갑자기 가정폭력 카드까지 꺼내고 완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군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증거는 제 손에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신 도청한 거, 미행한 거 다 불법이니까 역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 순식간에 협박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아,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수년간 외도, 대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게 헛수고가 아니구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게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남 쪽에서 답변서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내용물을 보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무슨 불륜학원이 있는 건지 모든 불륜자들이 하는 똑같은 개소리를 써놨더군요. 저희 가정은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 제가 의처증이 있어서 아내를 의심했다. 강지민과는 단순한 친구 사이였을 뿐인데 제가 오해했다. 등등 증거 하나 없는 소설을 써서 보냈더군요. 그렇게 소송은 4개월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가 확실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와이프와 상간남은 끝까지 발뺌하면서 소송을 질질 끌었습니다. 아마도 시간을 벌어두리 뭔가 대책을 세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는 상간남에게 소송에 유리할 만한 내용들을 보내줬는지 오직 우리 둘만 알만한 예전 일들이 소송장에 쓰여 있더군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게 불륜에 합당한 근거가 되지는 못했으니까요. 재판 중간에 아내는 여러 번 협박과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시하고 오직 상간남을 공격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 소송 2개월 차쯤에 아내가 다시 가출을 하더니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더군요. 역시나 이유는 남편의 의처증과 정신적, 육체적 학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할 수 없기에 당연히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나 지난주 상간 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 불륜에 관대한 우리나라 법을 알고 있기에 각오했던 금액이지만 한 가정을 박살낸 것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소 후 상간남에게 월급 가압류를 해서 망신을 주려고 했는데 변호사가 공무원은 최저 생계비 보장 때문에 타격이 별로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삭빠른 상간남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을 모두 이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제 진짜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직전이니까요. 조만간 새로 글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간 소송이 끝나고 2주 정도가 되었는데 현재 아내의 상태를 보니 확실히 상간남과 헤어진 듯합니다. 거짓으로 사과를 하고 몰래 상간남을 만날 때는 겉으로는 더 활발해지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간중간 똥 마려운 개처럼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고 퇴근 시간도 불규칙했는데요. 최근 아내의 모습은 우울증에 걸린 환자처럼 썩은 동태 눈깔로 그냥 집안에 앉아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딸이 걱정이 되었는지 엄마가 아픈 것 같다고 걱정을 해줘도 영혼 없는 말투로 괜찮다고 말하네요. 자기 딸이 상간 소송 중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의 행동으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며 어쩌다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을까라는 생각만 듭니다. 무튼 제가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상간남은 완전히 떨어진 듯합니다. 이제 몇 개월만 있으면 수년간 기다린 복수가 끝이 날 듯합니다.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와신 상담입니다. 간간히 이혼 소송 관련된 글이나 제가 알고 있는 불륜 대처 팁 정도를 써왔는데요. 오늘 글을 마지막으로 카페를 탈퇴하려고 합니다. 아내 외도를 발견하고 벌써 1년 반 정도가 지났네요. 많은 회원님들이 아내의 외도를 처음 마주한 대부분의 남편분들과는 달리 기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아내의 불륜을 대처하고 글 중간중간에 아내의 불륜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글을 써서 많은 분들이 제 결혼 생활을 궁금해 하셨는데요.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 그간 자세한 내용을 피했는데 지난주부로 그 여자와는 완전한 이혼을 하게 되어 오늘 속 시원하게 글을 씁니다. 제가 아내의 불륜을 예상하게 된 계기는 딸아이를 낳고 3년 정도가 지나서였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아파트가 워낙 구축이라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다산에 있는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사짐을 준비하다가 처음 보는 외장하드를 발견했습니다. 부서질까 봐 따로 챙겨뒀는데 이사가 끝나고 한두 달 지난 뒤에 문득 그 외장하드가 떠올라 컴퓨터로 연결을 해봤죠. 그 속에는 아내가 고등학교 때 사진부터 대학교 졸업사진까지 전부 들어있는 말 그대로 추억 상자였습니다. 물론 그 추억에는 예전 남자친구들과의 사진들도 같이 있었죠.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두 결혼 전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저와 만나던 시기의 사진을 훑어보던 도중 웬 처음 보는 남자와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사진 찍은 날짜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확실히 저와 연애하는 도중에 찍은 사진이더군요. 놀란 마음에 급히 사진들을 찾아봤는데 34장 정도 함께 찍은 사진들을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전부 확실히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이었고요. 참담했습니다. 5년이라는 연애 기간과 결혼 생활 3년, 총 8년이라는 시간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결혼 전일이니 말을 꺼내봐야 괜히 서로 감정만 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며 아내의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같은 어린이집 엄마를 만난다고 점심시간에 차를 마시더니 슬슬 예전 대학교 동창이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더군요. 문제는 그 친구들 중에 남자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 전이면 몰라도 결혼하고 난 뒤에 남자 사람 친구를 단둘이 보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몇 번 잔소리를 했었는데요. 아내는 걔네는 그냥 친구라니까. 아무 감정도 없는데 왜 못 만나게 하는 거야? 나 3년 동안 애만 보느라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이제 좀 한숨 돌리려는데 왜 이렇게 간섭이야? 라며 도리어 화를 내더군요. 결국 아내의 남자 사람 친구 문제로 저희는 부부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아내는 제 입장을 이해한다며 자신이 무심했다고 반성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론은 자기가 인간관계를 알아서 컨트롤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의 바람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렇게 본의 아니게 불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특정 심리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곧장 아내의 심리검사 결과지를 확인했는데 자기애성 성격장애와 경계성 성격장애 비율이 매우 높게 측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성격장애는 상대적으로 바람을 피우기 쉬운 성격장애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정환경도 불륜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하신 장모님도 알고 보니 바람나서 이혼을 했던 것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그냥 쉽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사업도 바빴고 현재 아내가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기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5살이 되고 아내가 복직을 하면서 아내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야근이 늘기 시작했고 술에 취해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술 취해 자던 아내의 핸드폰에서 웬 모르는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대처를 할 줄 몰라 자는 아내를 깨워 싸움을 했는데요. 아내는 그냥 친구야. 왜 갑자기 자는 사람 깨워서 이러는 건데? 라며 도리어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그 대화 내용은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 반드시 배신할 것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게 벌써 5년 전이네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내의 불륜을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은 전부 아내에게 갖다 주지 않고 따로 재산을 빼돌려놨고 나중에 양육권 문제를 대비해 수시로 딸아이와 여행을 다니고 더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야근을 핑계로 모든 육아를 저에게 맡겼고요. 혼자 육아를 하며 내가 어쩌다 저런 여자와 결혼을 했는지
두 눈을 찌르고 싶을 정도로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딸아이는 엄마보다 저를 훨씬 좋아하게 되었고요. 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왜 이혼을 미리 안 했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소송을 할 정도로 깊은 사이가 된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내의 공무원 연금 때문이었습니다. 이혼 시 공무원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되는데요. 이게 결혼 기간 내에 재직을 몇 년을 했느냐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들여 천천히 지켜보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불륜을 하게 된 날이 그 금액 비율이 높아지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실히 확인하고 난 뒤에 이혼을 진행했고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혼 당시를 설명드리고 싶네요. 상간 소송이 끝나고 썩은 동태 눈깔로 지내던 전처는 시간이 지나자 도파민이 빠져나가는지 서서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저와 딸에게 쭈뼛대며 다가오며 조금씩 평범한 엄마의 모습으로 변해가더군요. 그리고 상간 소송 이후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남들이 보기에 저희는 평범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회복할 마음이었다면 여기서 부부 상담을 받거나 하면서 부부 관계를 개선해 나갔겠지만 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상간 소송 도중에 아내가 밑바닥을 보여준 덕분에 저는 준비했던 마지막 카드를 썼습니다. 예전 처음 상간남을 만났을 때 한 번 연락할 때마다 500만 원, 만날 때마다 1천만 원을 주기로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었는데요. 그걸 근거로 상간남에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소송이 끝나고 핸드폰을 바꿔준다는 핑계로 예전 핸드폰을 입수하고 포렌식 복구를 하였는데요. 상간소송 도중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를 전부 복원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상당 부분 복구가 안 되었지만 통화 내역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따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2억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니 2억은 전부 못 받을 거라며 잘해봐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목적은 상간남과 아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함이니까요. 그렇게 소송이 들어가고 3주 정도가 지나자 상간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강지민하고는 이미 다 끝났는데 왜 또 소송을 거세요? 상간 소송 위자료도 전부 드렸잖아요. 이제 제발 그만해주세요. 한 가정 파탄 내고 겨우 2천만 원 내고 끝내려고 했어. 너 내가 학교 찾아갔을 때는 죄송하다고 실수했다고 말하면서 각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나중 되니까 둘이 입 맞추고 상간 소송 전략 짰던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니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 됐고 소송 준비해 끊어. 그렇게 상간남과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안절부절하면서 말하더군요. 여보, 혹시 그 사람한테 또 소송 걸었어? 그건 어떻게 알았어? 걔가 또 너한테 연락했냐? 이미 상간 소송도 당신이 이겼잖아. 그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이번에 상간 소송하면서 위자료 만드느라 주변 사람들한테 돈도 빌리고 다녔는데 왜 그래? 우리 그냥 다 잊고 새 출발하면 안 될까? 유부녀 몰래 만나 X치고 다닌 놈이 불쌍하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뒤통수 맞은 내 남편은 안 불쌍하냐? 끝까지 정신 못 차리네. 됐고 여기다가 도장이나 찍어라. 준비한 이혼 서류를 아내에게 들이밀자 아내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더군요. 그러더니 자기가 잘못했다. 용서한 거 아니었냐? 당신 없으면 못 산다. 또 뻔한 소리를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흘리는 저 눈물에 속으면 10년 뒤, 아니 5년 뒤에 피눈물 흘리는 건 제가 될 것이라는 거요.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불륜을 알고 나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불륜을 근거로 이혼을 못 해준다는 입장이었지만 불륜 사실을 부모님과 공무원 신문고에 올리겠다는 반협박을 하니 결국 이혼을 하게 되더군요. 재산분할 부분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아내가 살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모두 예상한 범위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실 제가 따로 빼돌린 재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쉽지 않다고는 못해도 억울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양육권도 제가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아이의 저녁을 차려주고 둘이 함께 여행을 간 증거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무엇보다 딸아이가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여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한 달에 80만 원을 받게 되었지요. 저한테 큰 돈은 아니지만 9급 공무원인 아내에게는 꽤나 타격이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나를 사랑하기는 했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 대답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처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다음 주에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아내는 전화와서 도대체 어디까지 뽑아먹으려는 거야? 양육비 8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연금까지 뺏으려고? 제발 그만 좀 괴롭혀. 라고 하더군요. 그러기에 변호사를 쓰지. 변호사 비용 아깝다고 혼자 소송하더니 이혼하면서 공무원 연금 관련된 내용을 전부 빼먹었더군요. 상간남과의 소송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억 원을 청구해서 2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법이 상간자들 편인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이제는 상간남이 정말 돈이 없는지 처음 상간 소송 위자료처럼 곧바로 입금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곧바로 상간남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제 등기부등본 뗄 때마다 가압류된 게 뜨겠죠. 그리고 상간소송 판결문과 민사소송 결과 모두 상간남 집으로 보내뒀습니다. 이제 아내도 상간남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정말로 끝났습니다. 시원하기도 슬프기도 합니다. 이제 저의 기나긴 복수도 전부 끝이 났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분들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와신상담 올림 와신상담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쓰고 카페를 탈퇴했었는데요. 이혼을 하고 1년이 지난 지금 전처의 근황을 듣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 않고는 못 버틸 것 같아 글을 씁니다. 전처는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듣기로는 위자료 2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상간남의 아내가 상간소송뿐만 아니고 국민신문고에도 이 사실을 알려 정직 처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다니던 곳에서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이제 면접 교섭하려면 자동차로 2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와야 합니다.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집을 구해서 한동안 눈엣가시였는데 속이 시원합니다. 웃긴 건 전처도 상간남을 신문고에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듣자 하니 서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 미친 듯이 싸우고 있다는군요. 상간남 역시 다니던 학교에 소문이 나는 건 시간 문제라 아마 학교를 옮기게 될 듯합니다. 최대한 출퇴근이 어려운 곳으로 옮겨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 둘이 대화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상간남은 교장이 되는 게 꿈이라 수년째 어려운 보직만 골라 열심히 일했는데 그 꿈이 이번 불륜으로 많이 멀어진 듯 싶네요. 전처는 이혼할 때 이제 자기 인생에 다른 남자는 없다며 그냥 속죄하며 딸아이만 보면서 살겠다고 말했는데요. 이혼한 지 1년 반 만에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더니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뿐인 딸아이 면접 교섭도 온갖 핑계를 대며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 가정을 지키는 게 더 낫지 않았냐라고 물으시던데요. 그 대답은 상간남과 전처가 나눈 대화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신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난 적 있지? 그건 왜 물어? 당신은? 난 예전에 한 번 있었지. 결혼하기 전에. 크크나도 말했으니까 자기도 말해. 난 사실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중간중간 짧게 만났었어. 어떻게 만났는데? 그냥 우리 노량진에서 공부할 때 잠깐 만났던 것처럼 만나기도 하고 채팅 어플 쓰기도 하고 뭐 그냥 외로울 때 잠깐 만났었어. 근데 당신처럼 진지하게 만난 건 처음이야. 남편이 연애할 때도 많이 외롭게 했었구나. 나라면 당신같이 예쁜 여자 외롭게 놔두지 않았을 텐데. 근데 좀 질투나네. 난 우리 공부할 때 말고는 다른 여자 만난 적 없는데. 아잉, 미안해. 그래서 내가 더 잘해주잖아. 안 되겠어. 내일 우리 애기 혼내줘야겠는데? 저녁에 시간 비워놔. 알았어. 내일 지민이 많이 혼내주세요. 근데 자기야, 나는 앞으로 평생 자기만 사랑할 거다.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돼, 알겠지?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사연자가 올린 전처와 상간남의 대화는 불륜 사례를 많이 접한 분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한 번 이상 바람을 피워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만나는 상대한테 평생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모습. 전형적인 관계 중독자들의 모습입니다. 결혼하신 분이라면 슥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똑바르게 배우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